네,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 오늘 서동수 과장과 어떤 내용들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이슈는 좋지 못한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좋았던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중국 증시, 유럽 증시, 미국 증시 다 그랬죠. 거기에다 유가도 엉망이었죠. 다만 좀 괜찮았던 건 미국의 고용지표 이 정도라고 얘기해야 될까요? 도대체 뭐가 좋은 게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재료를 떠나서 사실 국내 증시의 영향력이 좀 좋기에는 어려운 부분들, 그러니까 어려운 재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바이오테크라든가 여러 여타 소비재, 좀 눈에 띄는 소비재들은 그래도 좀 좋은 흐름들을 이어갔었던 것들이 사실인데, 사실 국제 글로벌리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좀 독자적으로 이런 섹터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모습들은 좀 약간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글로벌 증시는 첫 번째 주간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, 다우 지수 한번 보실까요? 네. 다우 산업 지수 보시게 되면 이게 무슨 지지선도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16,500선도 지금 내어주는 상황이고요. 네. 다음 상해 지수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주요 이동평균선은 완전히 깨고 이게 사실 패턴을 좀 이 기간이 지나봐야지 이 패턴이 나올 것 같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원달러, 마지막으로 원달러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아직 1200원 선을 터치를 하고 지금 좀 내려오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, 네. 사실 한 주간 단위 정도로 해서 다시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하고요.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. 국내 증시의 섹터의 약진이 좀 설명되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힘든 국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금요일장에 우리 코스피가 0.7% 오히려 장 후반 들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글로벌 증시 마무리는 상당히 또 좋지가 못했습니다. 네. 그날 우리 금요일장만 본다면 일단 중국 증시 어떤 안정세를 되찾은 게 가장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, 글로벌 증시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죠. 일단 저유가 그리고 중국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남아있고요. 이런 부분들 외신 쪽에서도 여전히 좀 우려 깊게 보고 있을까요? 예, 일단 지금 시장 자체는 아무튼 국내 코스닥 시장의 코스닥 특정 섹터 이외에는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. CNN 머니에서 이제 시장의 우려감을 가져야 하는 몇 가지 단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이 단서들이 다 우려감을 가져야 되는 이런 단서들이라 좀 또 첫 새해 두 번째 주부터 좀 안 좋은 소리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미국 증시는 최악의 시작이었다, 이렇게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첫해 4일간에서 5.2%의 다우 지수 하락을 좀 보였고요. 이 5일간의 하락으로 있어서는 2008년 이래서 좀 최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얘기는 중국 서킷 브레이커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이걸 떠나서 위안화 이슈와 함께 중국 증시가 붕괴되는 부분들, 12%가 지수상 하락을 했다라는 측면을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세 번째로는 유럽 증시도 2016년도 독일 7%, 영국도 프랑스도 5% 이상 하락을 했다. 원유 가격 12년 만에 또 최저치 도달을 했다. 글로벌 저성장과 에너지 업체 도산을 우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또 다섯 번째로는 지정학적인 리스크, 이란하고 사우디 간의 이제 긴장도가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시장이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할 정도로 펀더멘탈, 센티멘탈 모두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또 북한의 돌발 행동이라는 이러한 측면들, 그리고 또 이제 우리로도 대북 방송을 또 다시 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이러한 측면에서는 또 우리의 코리안 리스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또 이제 글로벌 투자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조지 소로스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좀 상당히 재현될 만한
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측면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자,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글쎄요, 미국과 아니면 이제 나머지 글로벌 증시 어떤 괴리감이 분명히 있어요, 지금. 뭐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, 지금 다른 데는 지금 아직도 좀 뭐 금리 인상이나 어떤 뭐 양적 완화에 대해, 어떤 축소에 대해서 이런 뭐 전혀 좀 얘기를 좀 꿈도 못 꾸고 있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또 대두가 되고 있고 좀 이런 상황들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앞으로 향후에 예측을 해봐야 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. 예, 사실 뭐 일단 미국 페드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서 나서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제시한 것이 사실 또 이제 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? 그 전에 있어서 첫 번째 금리 인상에 있어서는 사실 뭐 미국 경제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자체적인 뭐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고용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내걸었던 것이 이제 세계 경제의 뭐 안정화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있어서는 뭐 이런 세계 경제의 안정화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뭐 단서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들이기 때문에 이 중국이라든가 유럽 증시가 이렇게 좀 많이 밀리고 미국 증시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페드가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줄까? 사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네. 금요일 날 나왔던 그 미국 펀더멘탈 지표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서 논팜 페이롤, 비농업자 고용수 이거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논팜 페이롤은 29만 2천 건으로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. 계절성을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좋은 수준. 연간으로는 두 번째로, 그러니까 작년 연간, 2015년도 연간으로는 두 번째로 좋은 데이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실업률은 5.0%, 그리고 그 밑에로 내려가면 이제 참여율 62.6%. 뭐 어떻게 보면 미국 고용에 대해서 허와 실 중에서 이제 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참여율이 낮아서 되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었는데 0.1%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 뭐 이거 0.1% 올랐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것은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있었고요. 그리고 시간당 임금은 지난번과 같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. 다음번 그래프를 보시면서 이 추세를 보시면요. 상당히 좀 고용시장은 상당히 좀 견조하게 좋아지고 있다. 여기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간으로 두 번째로 좋은 수준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간당 임금이라든가 개인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율을 높여주는 이런 단계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연결고리가 어떻게 뭐 잘 나오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위해서 가야 되는 또 한 걸음 또 앞서 나가는 이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결국 우리 쪽으로 전략을 이어가 보게 된다면 물론 미국 고용 지표 상당히 좋았었고 그렇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다시 한번 어떤 발돋움을 한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그럼 우리 쪽으로 봤을 때는 정말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잖아요. 결국 차별화된 전략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 현금화 전략 이어갈지 한번 더 점검을 해주시죠. 이번 주 만약에 시장이 그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반등에 일어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시장의 우려는 굉장히 좀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여기에 있어서 또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앞서서 조금 더 앞서 나가 있는 이런 지표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머징 시장에는 부담감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. 어쨌든 이러한 측면들 때문에 국내 시장의 아웃플로우 현상은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. 뭐 섹터 내에서 움직이겠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한국 전체 시장을 보는 시각은 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. 이러한 것들은 원달러 환율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. 1,200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. 네. 현금 보유는 50% 정도 이상은 저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되는 스페셜리스트 섹터를 좀 해보고 싶다. 뭐 전기차라든가 바이오 섹터라든가 소비재 이런 쪽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부분에는 제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. 네, 그래요. 자, 일단은 뭐 당분간은 좀 현금을 가지고 가는 게 좀 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짚어주셨고 거기에서 굳이 또 투자를 들어간다면은 이렇게 좀 특화된 바이오나 아니면 전기차, 소비재 이런 쪽으로 한번 좀 투자 모색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. 자,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. 저희가 두 번째 이슈 또 이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.
자, 두 번째 이슈는 개화되는 전기차 시장입니다. 자, 2015년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나왔는데 뭐 확실히 좀 많이 좀 늘어난 그런 모습이고요. 거기서 이제 중국 시장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그 작년 기준 뭐 이미 작년 11월부터 이러한 역전 현상은 이루어졌었는데요.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양적인 측면에서 일단 추월을 해가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작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13만 대, 미국이 한 10만 대 정도 되거든요. 또 미국은 또 전년도에 한 12만 대 정도 가까이 되다가 17% 정도 이렇게 좀 조정이 되었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이제 중국 시장의 모멘텀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까지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한 연성장 50% 이상을 하면서 2020년도에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합한 한 600만 대에서 상당 부분을 중국 시장에 가져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이에 맞춰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상당히 좀 중국 내부에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이 관련 섹터에 대한 열기는 계속해서 좀 뜨거워지는 모습인데 그렇습니다. 지난주에 또 CES가 한번 또 불을 지핀 것 같아요. 여기에서 또 중국이 내놨던 전기차에도 많은 시장이 또 관심을 가졌고요. 외신 쪽에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? 예, 블룸버그의 기사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뭐 BMW 글로벌 상품 개발 헤드의 인터뷰를 통해서 일단 기사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. 중국이 이제 전기차 성장의 키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기존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나왔던 이런 법안에 맞췄다고 본다면 이제는 양적인 측면에서 추월을 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BMW 자체에서도 2020년까지 6개의 친환경 모델을 출시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예정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모든 완성차 업체가 중국 내에서만 2020년까지 80여 개, 지금 현재 한 30여 개 정도 됩니다. 이런 것들이 80여 개의 모델을 좀 출시를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러한 나오게 될 전기차들은 중국의 이제 규정에 맞춰서 중국의 규정에 베이스를 둔 이런 규정의 환경에 맞춰서 나오는 전기차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뭐 좀 얘기를 보시면 이제 중국의 공기업들이 30% 룰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중국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차량의 30%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로 보유를 하겠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라던가, 지금 뭐 보조금 전기차가 지금 한 8,000불 정도,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,000만 원이죠.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4,600불, 아마 500만 원이 넘어서는 이 정도의 강력한 이 정책이 지금 따라서고 있다. 그리고 2020년까지 충전소만 500만 개.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서 중국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2020년까지 500만 대를 채운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한 200만 대, 300만 대로 좀 낮춰 잡은 건 사실입니다만, 뭐 한 대당 한 대 이상의 충전소를 지금 만들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. 왜? 중국 인민들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. 사진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, 보내드린 게 있는데, 이게 이제 베이징시에 있는 지하철 내부의 사진을 찍은 겁니다. 보시면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죠. 이만큼 지금 공기 오염도에 따라서 아예 못 살겠다,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존립 여부를 좀 결정짓게 되는 인민들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불만들을 좀 견제하고자 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강력한 정책을 지금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네. 자, 이렇게 되면은 사실 좀 완성차 업체 가운데서도 좀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좀 뒤처지지 않나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, 반대로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외국의 좀 전기차 업체들하고 좀 방향 모색하고 있는 이런 섹터들은 좀 더 가능성이 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어떻습니까?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시장에 처음 진출을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허들을 허용을 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 개화가 되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되었다면, 현대차라든가 이런 데서 그 회피를 피해서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전기차에 관련된 특허를 오픈을 시키면서 모든 전기차 업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좀 개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충분히 되었다. 연비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더 이상 디젤차 가지고만은 절대 안 되고, 전기차 굉장히 좋은
연비가 있는 자동차를 차량을 출시를 해야 되지만 각국에 맞춰 있는 적극적인 이런 환경 관련된 정책들을 맞춰 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기차의 개화는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측면에서 전기차에서 가장 원가율이 큰 곳이 배터리입니다.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배터리 셀 업체들의 굉장한 경쟁이 굉장히 강력해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 전기차 시장, 배터리 셀 시장을 가져가기 위해서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이 무지막지한 캐펙스를 단행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. 10배는 해야 됩니다. 지금으로서 LG화학이라든 삼성 SDI는 지금 가지고 있는 MS를 유지하기 위해서 10배 정도의 캐펙스를 나서야 되는데 여기에서 배터리 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상당히 크게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전기차 시장 계속해서 강조가 됩니다. 끝도 없이 좀 성장성이 뚫려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그 안에서 저희는 전기차의 어떤 관련 섹터 배터리 장비 업체에 주목하자라는 전략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. 오늘 전략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메리츠 종금증권 소동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, 과장님. 예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